지금 2학년 학생들이 좀 걱정이 많죠. 저희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1학년 때문에 2028에 또 대입 전형이 바뀌고 그리고 3학년 때문에 조금 더 치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2학년 학생들 어떻게 하면 내년에 무조건 대입에 성공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은 또 들으시고 집에 가서 고민해 오시고 그런 것들을 하고자 오늘 설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입 환경과 그리고 전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대입을 할지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들은 대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들은 변화되는 요인들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입결이죠. 거의 대부분 요즘은 대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학 어디가에 70% 컷, 50% 컷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지원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 수시에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도 있고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전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전략이 또 달라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정시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수시는 걸렀어 이제는 정시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시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집 인원이 정시에 늘었다가 수시에 늘어났다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그 비슷한 대학들의 어떤 전형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전략들이 또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오늘 우리 애가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입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력 인구거든요. 올해 3학년, 2학년, 1학년인데 올해 3학년 보시면 4만 5천 명 정도 늘어났어요. 황금돼지라고 돼지띠 무진장 많이 늘어났죠. 근데 문제는 내년에 지금 2학년 학생들은 한 9만 9천 명 정도 주고요. 1학년 학생들은 거기에다 또 14,000명 정도 줍니다.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많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은 더 심해지죠. 문제는 2학년 학생들이 인원이 줄었다고 경쟁이 줄까요? 아니죠. 되려 어떤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길까요? 재수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죠. 한편으로는 경쟁률이 심화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인원수가 늘어나면 어떨까요? 등급받는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더 좋죠. 근데 문제는 2학년들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받는 인원수는 또 변화할 거다.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딴 거 아니고요. 대입 전형에 대한 것들인데 수시 언제 뽑고 정시 언제 뽑고 우리 수능 언제 치나 이런 것들입니다. 수시 보시면 인원수에 있어서의 부분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수능 때 보세요. 수능은 올해 좀 일찍 치는데 내년은 한 일주일 정도, 6일 정도 늦게 친다. 그만큼 공부할 시간은 좀 많다. 그죠?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시는 한번 보세요. 정시에 올해는 31일 날 끝나요. 3일 접수해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어떤가요? 해를 넘겨야 돼요. 해 넘겨서 고민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4일 중에 보통 한 3일 정도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은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후년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발 부분은 2026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대신 수시 모집이 조금 뭐 할까요? 올해보다는 좀 늘어나요. 내년에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정성평가가 이제 확대돼요. 저희 보시면 서울시립대가 10%에서 20%로 늘고요. 숙대가 없다가 숙대가 지금 교과 100에서 정성평가 이제 30% 합니다. 왜 늘릴까요? 1학년 때문이에요. 1학년 때문에. 1학년 애들이 이제 수시에 뭐 할까요? 내신 등급의 비율이 우리가 2학년 학생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로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잘 받는 학생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 등급 잘 받았니? 라는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학생부의 어떤 반영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언제 2학년 학생들한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한테 적용하는 거죠. 2학년 학생 마루타도 아닌데 그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학년 각 대학들이 전형이 2027에 많이 바뀌는 건 2028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만 뽑다가 이제는 어떻게 재수생까지 어떻게 좋은 학생들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종합 전형에 있어서의 부분은 연대 특기자 전형이 국제인재가 이제 종합 전형의 국제인재, 특기자에서 그냥 종합 전형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가 1, 2로 바뀌는데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예, 전공 자율 선택제로 해서 학과로 모집하던 게 계열적으로 모집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성장이 이제 신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연대가 내년부터는 또 과학적인 부분들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치대 논술을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가 어느 대학은 올라갔다가 어느 대학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외우시지는 못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자료집에 뒤에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저 끝에 보시면 2027이 있죠. 작년보다는 조금 어떨까요? 조금 500명 정도가 좀 늘립니다. 예, 요거는 시행 계획입니다. 시행을 계획하는 거 올해 4월 달에 발표했던 내년도에 우리가 대학에서 이렇게 모집할게요 라는 시행 계획이고, 그리고 정확한 거는 내년에 수시 모집할 때 8월 말, 그죠? 8월 말에 수시 모집 전형이 나오고 9월 달에 5월 말에 수시 모집 나오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정시 모집 전형이 나옵니다. 계획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시행 계획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시 모집이 올해보다는 조금 늘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하다 보니까 보시면 저기 우선 선발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대학에서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예,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은 수시에 뭐 하라고. 예, 10% 정도 교과 전형 하세요. 그리고 정시에 뭐 하라고 40% 정도는 정시에 모집하세요. 라고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보시면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것들이고, 또 대학에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10에서 15% 정도 뽑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기회균형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 사회통합 전형의 기회균형, 한부모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성화 전형 학생도 있고요. 저기 농어촌 학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농어촌 없는데 저 농어촌 학생이 들어가는 전형이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형에 대한 것들도 좀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 밑에 정말 서울 애들 못 가는 지역 인재, 지역만 갈 수 있는 학생의 인원수도 저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인원이 자꾸 늘었어요. 시행계획상으로는 늘어 있는데 올해도 어떻게 됐나요? 줄었죠. 수시 모집할 때 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7에 보시면 시행계획으로 3,383명이에요. 3,386명. 시행계획상으로는 저렇게 많았는데 분명히 2027도 어떻게 될 거다? 줄 겁니다. 예. 저기 3,386명이었지만 저거보다 올해 수시 모집의 인원수는 줄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년에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 의대하고 협의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은 줄 거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됐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년에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그때 정확한 인원수를 또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대에 있어서 모집의 가장 큰 거는 서울 시내 인원수가 점점점 뭐한다? 줄고 있다라는 거죠. 지역은 지역 인재에 있어서 의대 모집인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의학과에 있어서 저 보시면 서울에 356명인데 저 분명히 줄 거거든요. 좀 더 줄 거고, 수도권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의대 내용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정확한 인원수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부터 정확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전문대학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은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대학들은 뭐합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학교에서 싸우지 않도록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 학생부에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작년에 갑자기 대학에서 자율전공 선택제에서 무전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무전공은 자율전공 선택제를 갑자기 많이 하라고 그래서 대학들이 작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1전형, 제2전형이 있는데 유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에 안 했나? 아니요. 대학들이 하고는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수가 조금씩 모집하고 있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유형 1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학 딱 들어가서 너 가고 싶은데 다 보내줄게 라는 거고요. 유형 2라는 것들은 어떤가요?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인문대학에 딱 들어가면 인문학과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공과대학에 들어가면 공과대 안에 있는 학과를 갈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전체가 한 160명, 내년에 이제 학교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전체가 160명인데 어디가 제일 많나요? 수능이죠. 저쪽에 보시면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의 자율전공 선택제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다? 정시에 훨씬 더 많이 있다. 예. 각 대학들의 어떤 수치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집에 있는 수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형 1하고 유형 2를 봤을 때 어디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느냐? 학생들이 어떠냐? 나 들어가서 어디든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형 1이 훨씬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적은 어떤데요? 라는 거 성적도 봤더니 유형 1과 유형 2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지만 유형 1이 훨씬 더 높고요. 여기는 숭실대입니다. 숭실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지원자하고 등록자인데 인문, 자연에 있어서의 부분들 보시면 포인트가 없어서 2.7이고 뭐 2.04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쪽 우측편에 있는 저거 보시면 인문 쪽 왼쪽에 있는 게 인문인데 자율전공에 있어서 인문 쪽을 보시면 평균치가 2.04입니다. 근데 인문 계열에 있어서의 부분은 가장 높은 합격 성적이죠. 근데 자연은 보시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2.17이고요. 컴퓨터공학부가 훨씬 더 1.95처럼 95로 훨씬 높게 있고요. 그래서 자연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조금 뭐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에 따라서 거기를 먼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연계 쪽에 있어서는 부분은 전공자율 선택제의 학과보다는 조금 뭐하더라. 중간쯤에서 중상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고점은 아니다. 근데 인문 쪽은 훨씬 더 높은 위쪽에 있어서의 합격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내년에 자제분 중에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에서 자유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던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이전에 성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근데 올해는 어떤가요? 작년 성적이 봤죠. 작년 성적을 보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의 합격자 성적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2개년의 어떤 성적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2년 동안의 어떤 성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입 전형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시 전형, 정시 전형으로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왜 다시 설명하느냐라고 하는데 보시면 교과 전형 있고 종합 전형 있고 논술 전형 있고 정시 전형 물론 실기 전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 전형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형에서 가장 큰 거는 뭘까요? 교과의 역량이 좀 있다. 물론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논술 100%로 뽑는 학교도 있지만 논술 100%가 아니고 교과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심지어 정시 전형에 왜 교과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교과가 왜 있어요? 올해부터 교과 전형의 일부분으로 뽑는
그죠? 고대 같은 경우는 벌써 뽑았고요. 올해 연대가 또 정시에 50% 아니 50점이라는 점수로 5% 정도의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더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에 대한 부분도 정시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한 것들이고, 가장 큰 거는 수능이죠. 수능을 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뭐 하나만 가지고 잘하면 될 거 아니, 교과도 잘해야 되고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2026학년하고 2027학년도의 시행 계획을 가지고 봤을 때 서울 시내에 있어서 수도권의 가장 큰 거는 44%입니다. 저게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 그러면 지역은 어떤데요? 지역은 당연히 종합전형보다는 교과 가지고 뽑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교과전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밑에는 수치상에 있어서의 모집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냐면 자격 요건입니다. 이거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격이 있어요. 예.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장 추천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격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 자격 요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저기에 학교급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냐 아니면 특목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세부 전형에 따라서 다른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 보통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아니면 아까 기회균형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은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정량이 뭔데요? 말 그대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등급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산출한 등급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에 일부 대학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은 학생부 내용을 또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종합전형이니까 당연히 내신도 보긴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를 훨씬 더 높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오셔가지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신 반영 방법. 대학 어디 가나 뭐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데요, 저 어디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은 등급을 확인하는 건 맞는데요, 그 등급에 따라서 뭐 하는가요? 환산점이라는 걸 산출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제일 중요한 게 등급보다는 저 환산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반영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왜? 일반 교과 자체는 등급이 나오지만 전문 교과는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가 나오죠. A, B, C 나오는데 대학마다 그 성취도도 반영을 해요. 왜? 어떤 대학은 3개를 반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면 A 등급은 1등급, B 등급은 3등급 혹은 2등급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마다 그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해서 나온 계산했던 부분이 환산점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제일 중요한 건 등급으로 이제 생각하시지 말고 저 환산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있어서는 대학 어디 가야도 환산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홈페이지에도 환산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산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이제 환산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교과이기 때문에 등급에 어떤 친구는 저는 인문계라서 국영수 4만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교과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계열에 있어서의 교과 이수,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했는데 이 과목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건데요.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 있어도 과목 선택의 부분들이 일부 점수화 되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대학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면접에 있는지 없는지에도 그것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 계획이나 아니면 모집 요강은 꼭 학생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면접이 있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자격 요건이라고 할게요. 이 성균관대 올해 수시 모집에 이러면 모집 요강에 있는 겁니다. 대학 가면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에 다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 세모, X표가 다 있어요. 전형마다 다 달라요. 앞쪽에 융합 탐구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기획균형, 성균인재, 농어촌, 이웃사랑, 뭐 특성하고 장애인 등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동그라미, 어떤 거는 세모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기 학생부 교과 부분에 있어 학교장 추천 보시면 어떤 거는 동그라미가, 어떤 건 X가, 어떤 건 세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뭡니까? 확인하시라는 거죠. 예. 우리 친구가, 우리 애가 여기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대학교의 교과 추천 전형에 뭐가 있냐면 올해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를 90시간 이상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 계열의 반영 교과목 90단위 이상을 이수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하는데 그 반영하는 단위수를 다 합쳤을 때 90시간 이상, 90단위 이상이 되느냐?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지원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라고 해서 따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여기 있는 서울시립대처럼 국가유공자가, 독립유공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사회공헌 통합 전형에 있어서 어떤 지원 자격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에 따라서 지원 자격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예, 어떤 경우에는 저기 다자녀도 있고요. 그죠? 뭐 다자녀도 또 중요해요. 3자녀 이상이냐 아니면 4자녀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저기에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기에다가 농어촌 딱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들어가게 되면 성적의 합격자의 성적이 뭐 할 거다, 높아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격 요건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에 있어서의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차이점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경제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 문과하고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에 있어서의 대표 학과의 부분이고, 여기 대학들은 전부 다 이 경제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가 다 있는 학교를 좀 일부러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배열을 쭉 해봤는데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의 성적대를 보시면 어디가 훨씬 더 높은가요? 당연히 어디가? 자연이 훨씬 더 높죠. 예. 학교에서도 어떤가요? 문과 학생하고 이과 학생하고 비교하시면 어디가 성적이 훨씬 더 높나요? 지금은 한 10여 년 이상 전에는 문과 학생들이 성적이 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어떨까요?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성적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점의 성적대는 당연히 이과 학생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보면 컴퓨터공학과의 학생부 교과는 고대 같은 경우 1.26이에요. 이쪽으로 오면 경제학과는 1.5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보시면 교과 전형에도 이과 학생들의 어떤 합격권의 성적대가 뭐하더라, 높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을 보시는데 종합전형에도 보시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학생, 앞쪽의 전형은 학업우수고 뒤에는 계열적 합인데 두 개의 전형이 있으니까 2.64하고 2.62 거의 비슷하네 라고 했는데, 저쪽에 이과 학생을 보면 학업우수는 1.99인데 계열적합에는 3.29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점수대를 보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3등급이 넘어가는데 고대 학생이 고대를 붙었어? 라고 하면 의심의 눈을 좀 봐야죠. 누가 들어오나요?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고대 3등급인데 나도 갈 수 있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계열적합에 갔을 때는 특목고 학생들, 물론 여기에 있는 문과 학생이 2.62,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누구일까요? 외고 학생들이겠죠. 예, 그러한 것들, 국제고나 외고 학생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위대학에 있어서의 부분에 어떤 지원하는 경향성 패턴, 그리고 점수대를 보고 나면 이 학생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일지 아니면 특목고 학생일지 4사고 학생일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시고 지원을 전략을 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뭐랄까,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의 성적, 합격의 성적 범위는 뭐하다? 조금 더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이 저거 벌써 3학기 성적은 벌써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고사도 쳤고요. 10월 모평도 쳤죠. 학평도 벌써 친 상태고, 우리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기말고사 한 번과 그리고 3학년 1학기의 내신 한 번 남아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성적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친구는 성적은 글렀어, 이제는 나는 정시로 가야 돼. 근데 그 정시로 갈 때 그 친구가 정말로 정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일까요? 보통 일반계고등학교는 수학을 배우면 수투를 배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확통을 배우기도 하고 3학년 1학기에 미적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는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을 배우기도 하죠.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뭐 할까요? 탐구 과목들을 2학년 2학기에 많이 배우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배우거나 독서를 배우거나 이런 과목들, 아니면 선택 과목에서 언매를 배우거나 화작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이 전부 다 무슨 과목이냐? 수능 과목이잖아요. 근데 2학년 2학기에 수능 공부 안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수능을 잘 보겠다? 어떻게 잘 볼까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정시하기 때문에 내신은 신경 안 써? 그 친구는 내년에 대학 가기 싫다라는 친구. 부모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죠? 물론 저기 강 건너 있는 친구들, 그죠? 강 건너 있는 친구들, 대치동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이라면 공부를 계속 정시에만 올인했던 친구고 의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정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정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정시에 거의 대부분 고득점이 나오는 친구들은 누군가요? 재학생이 아니고 재수생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 보면 우리 친구들은, 재학생인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수시에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최선이다라는 거죠. 정시가 아니고 수시에 잘 가는 게 최선이다. 그러려면 2학년 2학기 남아있는 이 기회, 기말고사에 있는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성적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것들. 그럼 당장 수행평가부터 뭐 해야 될까?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또 학교마다 수행평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교과 세특을 적어주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뭘 가지고 판단하나요? 수행평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가지고 기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과를 버릴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뭐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대가 50점짜리에 5%짜리의 어떤 교과 반영을 하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큰 점수 차가 없어요. 근데 5등급 넘어가는 6등급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 차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뭐 할까요? 3, 4등급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어디 정시도 가능하고 어디 수시에도 원서를 넣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이제 정시로라고 빠지는 친구들이 생길 때 그때 공부를 좀 하면 성적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수행평가 내팽개 칠 때 보통 학교가 수행평가 비율이 꽤 높아요. 예, 높으니까 내신의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보더라도 수행평가로 뭐 할 수 있을까? 역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평가 열심히 한다면 내신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다시 하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내신 챙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 교과 종합 논술인데요. 보시면 선발 인원, 경희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종합 선발 인원 엄청 많죠. 근데 교과 보십시오. 교과가 충원율이 훨씬 더 높은 건 뭘까요? 교과 전형이잖아요. 많이 돈다라는 거죠.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죠? 저 끝에 있는 논술 전형 어떤가요? 많이 안 돌아요. 예. 그리고 최초 경쟁률은 9.6인데 실질 경쟁률, 여기에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끼리 따져보니까 6.15죠. 저기 논술 보십시오. 69.8대 1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최저를 맞추는 거 보니까 18대 1 정도, 19대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훨씬 더 뭐 하더라?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논술에 있어서의 부분이 나중에 뭐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 770대 1 뭐 이렇게 나왔죠. 예, 가천대 의대 논술. 예, 그런 것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중에 실질 경쟁률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정시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최소한 수시에서 논술 전형이라도 원서를 쓰는 것들도 권하는 겁니다. 해보는 거, 도전해봐야 되겠죠. 최저 맞추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전형에 따라서 하나씩 가겠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바뀌는 것들이 빨간색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빨간색으로 표시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숙명여대가 교과가 70에서 저기 서류 30에 빨간색을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만 하다가 이제는 미인정 결석뿐만 아니라 지각, 독해, 결과까지 다 한다. 이제 대학들이 왜 그럴까요? 예, 대학교 합격자들 봤더니 결석이 너무 많고 조퇴, 지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뭐도 병지각, 병조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정말 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받았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학 와서도 학교를 제대로 다닐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도. 그래서 이 친구를 굳이 뽑아야 될까? 아니면 이 친구보다 더 나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출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대학들이 고민하면서 반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시립대는 아까 말씀드린 정성평가가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숙대가 내년부터 서류평가 30%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뭐 전형에 대한 변화는 없고 명칭만 좀 바뀌는 것도 있고 지원자가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천대 진로 과목 뭐 선택하고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계속 바꿉니다. 가천대는 지금 작년도 바꿨고요, 올해도 바꿨고요, 내년에 또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는 어떨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대학이 됐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많이 끌어모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을 뽑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으로 뽑고 난 다음에 저희 친구들 나중에 거의 보면 또 뭐 하냐면 면접 봐요. 면접도 들어가겠거든요. 면접 비율이 50%예요. 그래서 면접 정말 잘하는 학생들 뽑아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 반영하는 거 있고 면접도 하고 서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교과 전형은 어쨌든 성적을 모아야 된다.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과목을 반영하느냐,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국영수 4만 반영하느냐, 10개만 하느냐, 12개를 하느냐, 대학들 다 달라요. 이거 맞춰서 공부하실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할까? 등급을 높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언제 계산하시면 돼요? 내년에 교과 전형 수시에 원서 쓸 때 어떤 것들이 좀 유리할지에 대한 것들은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 확인할 때 뭐 확인하시라고요? 환산점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인데 서류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건대, 경희대 서류 30이고 고대도 10%, 20% 했는데 줄여서 10%고 동국대, 성대, 시립대, 숙대, 한양대입니다. 이런 것처럼 종합전형이지만 물론 요 밑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북대도 들어가 있고요. 부산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서류 평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학교들이 늘리고 있는 이유는 2028을 뭐하기 위해서다.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도 해야 되는가요? 학생부 관리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상위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를 잘 하겠죠. 학교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럼 중상위권 학생들도 이제는 뭐 할까요? 어느 정도는 학생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조금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추천인데 일반 학과 모집이고요.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부분들,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 학업 역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하고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종합전형은 자기 추천을 가게 되면 탐구력을 필요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에 따라서 너가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봤니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자기 추천이에요. 자유전공학부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왜 없을까요? 라면 그 다음 것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진로 역량입니다. 과목 선택 너 어떻게 했니? 라는 것들. 건대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도 저 아까 서류 평가 있었잖아요. 전공에 대한 부분들, 과목 이수에 대한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일부 학교들은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과목 이수에 대한 노력인데 문제는 종합 전형을 가게 되면 그 과목 이수한 거 말고 그리고 그 전공에 대해서 너 얼마나 탐구해봤니?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을 했니? 라는 것들을 바라다 보는 거죠. 근데 전공자율 선택의 자유전공학부에 있어서는 그거 말고 성장 영역인데 너 알고 싶었지? 뭐 궁금했지? 너 스스로 뭐 찾아봤니?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경험의 다양성. 왜? 자유전공이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인문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자연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너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 따라서 너 공부해봤니? 찾아봤니? 1학년 때는 저가요 경영학과 가고 싶어서요 상경계열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학년 왔는데요 저는 갑자기 물리학과를 가고 싶던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문과 학생이 이과로 넘어가는 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경영학과 했다가 어떤 친구는 사회과학 계열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상경계열을 갔다가 아니면 뭐 인문 쪽에 있어서의 어떤 어문학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자기에 있어서의 어떤 계열에 따라서 본인이 뭐 할 거야 탐구할 수 있는 거 1학년 때는 경상계열로 가려면 경상계열 열심히 했고 2학년은 갑자기 어문에 꽂혀서 영문과 가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3학년 때 가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철학을 가겠다라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신 그 학년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본인이 빠져들어 있는 과목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것들을 쭉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과 학생들은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2학년 때 정했던 어떤 방향성으로 거의 가죠. 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과 학생들은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이과 학생들 중에도 과에 대한 변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성에 따라서 활동치를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도 대학에서는 이제는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역량, 인성에 대한 부분들, 리더십이나 아니면 나눔이나 배려나 이러한 것들, 다른 친구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에 대한 것들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학생이 이제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학생인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저 공동체 역량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건대에서 자문회의 때 나왔던 건데 보시면 동그라미가 합격한 학생인데 저쪽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이었던 학생도 뭔가요? X표가 되어져 있고 위쪽에 보면 생물공학과에도 뭐 한 3, 4등 하는 학생이 X표가 쳐져 있죠. 그런 것들은 뭘까요? 학생부의 어떤 그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에 그리고 학생부의 내용을 평가했을 때 실제적으로 충분히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라서 불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전형인데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 아닙니까? 예. 학생부가 들어가는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저러한 부분도 생겨난다라고 했으니까 학생부지만 교과 전형이지만 어떤 종합의 서류 평가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저 학생부의 내용까지 잘 챙겨 두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최저입니다. 지금 외우시라고 하면 외울까요? 아니, 못 외우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최저가 걸려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수치상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 설명할 게 따로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3학년 때에 있어서의 선택 과목들을 잘 선택하는 거. 그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2학년 때 이과 학생들은 1을 들었던 과목이면 2를 듣는 것이 맞겠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따라 올라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출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수능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에 따라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전형은 바뀌는 내용들, 아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1은 단일 전공이고요. 일반 2는 광역. 그러니까 전공 자율 선택제처럼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성장의 인재로 해서 1단계 서류, 2단계는 또 면접도 보고 문제는 심지어 최저까지 거는 그런 전형으로 지금 만들어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수능 최저까지 걸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 게 더 클까요?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학업적인 역량이 좀 뛰어난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 없었는데 서류 100%로 뽑는 전형을 만들었고요. 성대는 지금 전형명만 바뀌고 있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3개합 8에서 이제는 2개합 5로 최저가 조금 뭐 할까요? 낮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겼죠. 예, 공학대도 융합인재로 서류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수가 조금 바뀌는 것들. 서류형과 면접형에 따라서 고대는 학업 우승은 서류형이고요. 계열적 합격은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 성장, 탐구 원래 융합형하고 탐구형만 있던 것이 이제 성장형 인재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세종대도 이렇게 대학별로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 면접형이 있는 거하고 서류형이 있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면접을 본다라는 건 어떤가요? 서류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학생을 면접을 통해서 뭐 여기다 뽑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의 차이는 어떨까요?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의 성적의 폭이 뭐랄까 더 넓습니다. 크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시험 보시면 의대 그죠? 의학과죠. 저기 특이하게 이제 일반 전형의 고대합 4.8 최저까지 맞출 수 있는 친구라면 고대까지 지원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종에서 가장 큰 거는 이거죠. 학생부 서류에 있어서의 부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태도, 탐구, 그죠? 그 다음에 진로는 전공에 관련된 과목 이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로의 탐색 활동을 해봤느냐,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의 나눔과 배려 혹은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학생부에 잘 녹아나느냐가 가장 큰 거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걸 가지고 대학들은 뭐 할까요? 앞쪽에 보시면 어떻게 학원의 진로 역량의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 선택 과목에 있어서 자연계는 자연계에 있어서의 부분에 따라서 전공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인문사회개혁은 과목의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를 올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겠죠. 특히 어딜까요? 상경계열 가는 친구들은 뭘 듣고 가는 게 필요할까요? 경제를 듣고 가야 되겠죠. 그죠? 경제를 듣고 가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듣고 오라고 하는데 인문계열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에서 열어두면, 경제수학을 열어두면 경제수학 정도는 듣고 오세요.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듣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듣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학교에 뭐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어 있는데 역사를 안 듣고 오게 되면 개설되어 있는데 왜 안 듣고 왔어? 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문계열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 일수 단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이과 학생, 자연계열로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자연계열 과목보다 인문계열 과목을 더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대학에서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이면 자연계열 과목을 많이 듣고 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과나 아니면 진로 교과에 대한 걸 선택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대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과 학생인데 문과 과목을 훨씬 더 많이 들은 친구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듣고 오는데 대학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과목별로 이수 단위하고 이수 단위 합도 중요하다. 그래서 문과, 인문계열의 학생이라면 인문계열의 과목을 좀 더 많이 듣는 게 필요하고요. 자연계열이라면 자기 진로하고 맞는 과목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질문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물투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공과대학을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과목을 이수했다고 해서 합격하거나 이수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물투 과목은 여러 기관에서 공과 계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냐? 도전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작년에 중앙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계공학부, 물리학이 필요하죠. 그런데 합격자 비율을 보시면 93.7%입니다. 물투를 선택한 학생이. 그리고 건축학부는 물투가 75.6이에요. 그러니까 AI 학과도 물투가 80.8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듣지 않고 갔을 경우는 합격은 할 수 있지만 합격의 가능성은 훨씬 더 뭐한다? 안 듣고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라 필요한 과목들은 듣고 가시라는 게 애둘러서 도전해보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학교에 과목이 개설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그런 찾아가는 학생이라면 자기주도성에 대한 것들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평가 요소인데요. 대학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아까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5개 대학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평가하는 부분인데 서울대학은 조금 다르게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식을 깊이 있게 감추고 하면 학업 역량 똑같죠. 학업 태도,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를 가지고 이거 진로 역량이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학업의 소양이라고 했지만 공동체 의식, 책임감, 리더십 다 있느냐? 예, 역시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데 명칭만 좀 다르게 나와 있다. 그러면 서울대는 그러냐? 여기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 보시면 학교의 활동이 훨씬 더 필요하더라. 서류평가에 있어서 보시면 학업 역량 30%인데 학교 활동의 우수성 40이고요. 발전 가능성이 30입니다. 그럴 1단계 저 미래인재 전형이고 면접형에 가면 면접형에는 저기 보시면 학교 생활의 우수성이 60%로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학교 학습성의 60%인데 지식 탐구나 창의 융합입니다.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독창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역시 한편으로 보면 뭐 할까요?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탐구하고 관심 있게 열심히 했느냐라는 활동을 했느냐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학업 역량, 학업적으로 등급이 좋은 학생들,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 성취도 높게 받은 학생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과 세특이나 아니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부분의 어떤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탐구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격의 가능성은 뭐하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걸 가지고 각 대학마다 평가 요소들이 조금씩 뭐한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탐구 활동의 수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 놓은 건데요. 저기 교과목의 교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능, 즉 자기가 익힌 걸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해 보는 것들 그러한 것들 그리고 태도에 도달한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그 다음에 우수하고 이러한 것들 해서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생은 A하고 B 수준의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 수준의 학생이 뭐한다? 선발이 된다. 여기 있는 C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라고 하는데 서울대에서는 저 보통 수준은 누구냐?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 자료 찾고 발표한 정도는 C 수준이라는 거죠. 예. 서울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C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영상물도 찾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학문의 깊이를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은 A나 B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도 그런 평가를 훨씬 더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록 자체가 일반적으로 뭔가 관심이 있어서 발표했어요. 아니 보통의 학생들은 대부분 뭐 할까요? 예, 뭔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뭐 자료를 많이 찾아왔는데 그 자료를 찾은 게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보통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뭐든 책을 찾아서라도 뭐 했다 알아가지고 그 지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넓혔다라는 정도가 학생부의 기록이 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서울대 아로리라는 데 가시면 입학처에 가시면 저 끝에 보시면 아로리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나도 사정관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 가서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탐구 분야의 관심에 대한 것들인데요. 보시면 이 친구는 기상학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할까요? 로켓 분야하고 연계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화 인터스텔라와 부분에 자료를 또 뒤져가지고 영화 보고 자료 찾고 이러던 다른 자료와 연계하다 보니까 블랙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확장되어졌다. 그리고 어떤 탐사 장치가 있고 블랙홀을 어떻게 하면 연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런 친구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가 있나요? 자기주도성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깊이를 뭐하는가 더 깊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보니까 좋네? 이 학생 뽑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국가의 역할이 궁금했었대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의 사회 심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고요. 그리고 한편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라는 부분들까지 관심의 확장 부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의 평가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깊이를 배웠다면 그걸 통해서 확장하는 것들이 A나 B 정도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찾는 것만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뭐하니 찾아가는 것들의 과정들이 좀 더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저희가 아까 앞쪽에 건대에서 뭡니까? 자기주도한 성장 역량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성장 역량에 보시면 자기주도성이 있었고요. 지식의 어떤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있죠. 한편의 경험의 다양성은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배웠던 걸 가지고 다른 것들에 적용해보는 경험의, 이것도 한편으로 뭘까? 경험의 다양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대학에 가서 평가를 받는다면 학생부가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학생부의 내용들이 많다면 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굳이 성적이 좀 낮더라도 뭐 할까요? 너 와봐. 면접의 대상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뭐하네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수행평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죠. 수행평가 하실 때, 그리고 학교에서 뭐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보통의 학생들에게 뭐합니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럴 때 저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뭐하면 발표한다면 기록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참고하셔야죠. 좀 더 기록을 풍성하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학생은 뭐 하냐면 환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학습의 경험을 활동을 통해서 심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의 활동을 뭔가 다른 활동들과 연계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보시면 생명과학과 화학 2입니다. 그래서 해양오염에 대해서 이 친구는 2학년 때 생명과학에 있었고요. 3학년 때 보시면 환경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해양오염도 뭡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죠. 그러니까 교과 세트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건데, 밑에 보시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독창적인 학습 과정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요. 시립대 사정관님이 저렇게 평가하셔가지고 저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활동 중에 보니까 뭐 하더라?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 어디에서도 2학년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도 있더라. 버섯의 미세플라스틱의 분해 과정에서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환경 관련 자료나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 친구는 뭐 했을까요? 환경에 대한 것들이 키포인트가 된 거죠. 이 친구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다라는 것을 키포인트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를 학생부를 통해서 뭐 해주는 거, 어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쭉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워놓고, 저희가 앞쪽에 예시를 2가지 봤는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이게 궁금해져서 뭘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 그리고 탐구활동 과정. 탐구활동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였나요? 거의 대부분 독서였죠.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통해서 평가, 다른 것에 적용해 보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학생부의 항목은 축소되는 연속성이 있는 거. 제가 2번째 시립대는 어딘가요? 어떤 과목에 관련돼서 연계되어지고 활동에 따라서 연계되어지는 활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학년, 3학년에 역시 연계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학생은 뭐였어요? 환경이라는 키포인트가 읽으면 읽을수록 뭐 할까요? 나오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느 과를 지원하면 될까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눈에 띄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로 그래서 인문이든 자연이든 이 친구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과에 따라서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부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보여준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부 특기사항, 탐구활동, 수행평가, 수업 내용과 연계시키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 학교에 지금 수행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럴 시기에 수행평가는 자기의 어떤 가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수행평가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 관리는 기본입니다. 특히 주요 교과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문과는 국영수 4겠죠. 자연은 국영수 4고요. 그래서 정교과에 따라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주요 교과가 아니라고 해서 평가를 관리를 등급을 낮게 받게 되면 평가를 조금 낮게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성실성 면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전반적인 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진로각 교과에 대한 선택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탐구활동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결고리 제가 학년 연결고리 그죠? 학년 교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율 동아리 진로하고 연결되어서 2학년 때 미진했던 건 3학년 올라와서 더 하면 되고요. 지금 1학년 때 미진했던 건 2학년 때 좀 탐구하면 돼요. 그래서 학모에 그렇잖아요. 1학년 때 저희가 탐구 활동을 했는데 1학년 때는 교과를 다 배웠나요? 전문 교과 하나도 없었잖아요. 공통 교과밖에 없었고요. 2학년 돼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깊이가 있나요? 투 과목이라는 걸 자연계 같은 경우 투 과목을 안 배웠는데 깊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까지 왔다면 3학년 때 가면 투 과목을 배우면 더 깊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2학년 정도까지는 뭐 해야 될까요? 2학년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의 탐구 활동 정도면 뭐 할까요? 괜찮겠죠. 3학년 때 가면 투 과목까지 배워서 한다면 좀 더 깊어질 거니까 어떤 그러한 여지를 좀 남겨둔다면 2학년 때까지 수업 시간에 배워서 그 과목에 있어서의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탐구 활동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하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까지 가져오는 것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계열 역량이 들어가니까. 문과는 문과, 자연이면 자연인데 어떤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의대 갈 건데요. 국어도 의예과, 수학도 의예과.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이면 국어에 맞게끔 문학 작품을 분석했다면 그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수학이면 수학은 뭐 할까요? 문제 풀이하는 건데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탐구 활동하면 되겠죠. 인문은 어떤 건가요? 사회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인문은 윤리를 배우든지 사회문화를 배우든지 아니 법과 정치를 배운다면 그러한 부분들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을 뭐 해준다면 제시해 준다면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무조건 우리 친구들은 의대 간다면 국어도 의대 이거는 아니다.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럼 의예과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하면 되고 생명 과목에 있어서 부분과 화학 부분에서 충분히 뭐 할까요? 그런 관련된 계열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하면 되는가? 강조하면 되겠죠. 관련 교과에 대해서 강조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종합전형에서는 뭘까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부분. 물론 서류형이 100%인 데는 없고 면접 전형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있긴 하지만 아니면 제시문 기반, 저기 보시면 고대, 연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도 뭐 할까요? 선행학습 영역평가라고 해서 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과 답변을 어떻게 하는 그 기본 답은 뭔지에 대한 것들을 2월 달에 공개하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송대, 한양대에 있어서의 어떤 재시험 면접을 보는 부분에 대한 것들,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적용해 봤는데, 여기 면접 시기가 수능 이후, 수능 이후, 이전 이후라고 했는데 아직 발표 안 됐죠. 2027은 2026을 기준으로 해봤더니 예, 수능 이후, 이전 이후입니다. 예, 성대가 작년까지는 수능 이후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과학인재를 수능 이전으로 땡겼습니다. 왜? 우리는 고대하고 맞먹어 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대가 저렇게 와 있고요. 저희 보시면 단계별로 보시면 4배수, 5배수, 3배수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가, 배수가 높아진다라는 건, 예, 배수가 높아지는 건 뭘까요? 어디에서? 면접에서 훨씬 더 뭐하는데 좋은 학생을 뭐하겠다, 선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체제가 있는 거는 연대가 있다, 활동 수영하고 국제형에 있어서는 수능 체제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면접은 건대에서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데요?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서류평가에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 그런데 1단계에서 서류평가 순위를 역전하는 가능도 있더라. 중앙대에서도 보시면 예, 역시 비슷비슷한데 뒤집을 수 있더라. 그럼 경희대 같은 경우는 비율로 저기 보시면 학과에 따른 비율이 저렇게 20% 정도까지 넘어가더라. 더 큰 데는 여기죠. 서울시립대입니다. 시립대 보면 40% 이상 50%도 넘어가더라. 예, 면접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면접 비율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뭐 하는가, 어떤 면접의 비율이 높다면 충분히 면접에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자사고 선생님을 했잖아요. 저희 학교 학생 제가 열심히 준비시켜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3학년, 그때도 이제 3학년 담임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면접 준비를 시키면서 면접 예상 문제도 했어요. 그래서 면접 예상 문제 건대를 먼저 봤어요. 예상 문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질문하는데 가서 일주일 넘게 준비를 시켜서 어때? 말했니? 그랬더니 선생님 들어갔더니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기억이 안 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말을 무진장 잘해요. 남학생인데 무진장 잘하는 친구예요. 그랬더니 면접관 앞에 갔더니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동국대가 있었어요. 같은 과였어요. 야, 건대에서 물어봤던 거 동대에서 다 물어볼 거야. 연습해? 이렇게 답변하지? 준비됐지? 예. 전화했거든요. 어떻게 됐니? 선생님, 역시 머리가 하얘지던데요. 예,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면접 준비는 정말 중요하고요. 예, 면접에서의 학생부 기반 면접이잖아요. 학생부 기반 면접인데 학생들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 작성해 놓았던 기억이 3학년 때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나요. 면접관들이 물어보면 이런 거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요? 언제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정관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가야 된다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모 학교에 면접 준비한다고 갔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런 거 했나요? 너 1학년 때, 2학년, 심지어 3학년 학생이라서 3학년 거 물어봤어요. 너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그거 했나요? 진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나중에 이제 3학년 가서 그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면접 자료는 이러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OE라는 부분들이 여기 있고요. 예, 경희대 같으면 여기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북에 이렇게 전형이 있고요. 심지어는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기출문제 이런 거 질문했어요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는 가장 기반적인 것들은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준비 계속해야 되는데, 저기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못 해주시면 부모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다고 하면 옆에 그 다른 친척분들 불러가지고 하면 되고, 제일 좋은 거 어떻게 하면 교장실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런 용기도 있어야지. 그죠? 왜? 교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레벨이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죠. 똑똑똑 선생님 저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 가.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어요. 물론 바쁘신 분들 그럴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일 좋은 건 교장실 교감 선생님 찾아가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와, 시간 무진장 빨리 가네요. 논술 실시대학은 이런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고대도 있고요, 예, 연대도 있고 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인원수 자체가 152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대학도 있고요, 폐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단국대가 의예과, 치예과, 그리고 연대 치예, 연대 미래의예, 그래서 경북대 약학, 그래서 의학 계열이 많이 준해했는데 위쪽에 보시면 신설하는 대학들이 또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쟁률은 무진장 세다는 거, 그리고 최저도 무진장 높죠. 저기 의예과는. 자, 그래서 논술 100이냐, 학생부 100이냐, 뭐 10%, 20% 있는데 이거 모든 걸 지금 기억하실 수 있나요? 아니시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도 인문은 이렇고요. 자연도 있습니다. 자연 저 위에 보세요. 4개, 5, 6, 8. 거의 대부분 뭘까요? 의학 계열이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가려면 뭐 해야 되나? 수능 최저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입니다. 인문 유형에 있어서는 언어 논술이냐 아니면 도표가 들어가느냐라는 것들, 수리적인 부분이야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기출문제를 본다면 저기 도표 문제나 수리 논술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의고사 풀 때 28번, 29번 정도의 어떤 문제 정도를 푼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고요. 저기에 도표 문제는 학생들 사회 교과에 있어서의 부분은 도표 문제는 많이 나오죠. 도표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만 있느냐, 수학 말고 과학도 있더라. 과학 저기 연대에 들어간다 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범위죠. 수학은 범위예요. 수원수투만 보느냐 그게 아니고, 미적분 들어가느냐, 확통이 들어가느냐, 기하가 들어가냐, 아니면 수학 과목 전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일 큰 건 수학 실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실력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도대체 논술은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신 등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친구라고 한다면 어떻게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겨울방학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학기까지는 최대한 등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3에서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데, 문과하고 이과에 있어서의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15문제 정도 보는데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제를 정도를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의 가천대 논술은 논술 100이에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부 90에 있어서의 부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평균치를 냈더니 5등급 내지 6등급이죠. 9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보면 70%도 거의 4, 5등급의 학생들입니다. 논술에 있어 정답수 15문제니까 150점으로 했을 때, 환산할 때 90%가 11개 내지 12개 정도면 충분히 뭐하더라? 합격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학생들이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있어서의 단답형 정도의 답변을 쓸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충분하다. 가천대. 그리고 올해 국민대도 있잖아요. 국민대.
국민대도 올해 약수령 논술로 바뀌었고요. 일반적인 보편에 있어서의 어떤 논술에 있어서의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인문 논술의 경향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작년 인문 논술을 쓰고 합격한 학생들의 센 진학 자료에 합불 자료를 했더니 모인 수능 성적의 100분위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위 대학은 국어 역량이 높은 학생, 즉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이 인문 논술에는 합격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하위권의 대학은 그거하고 별개더라. 논술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좀 다르죠. 저쪽은 약수령 논술을 보는, 국어하고 수학을 다 보는 학교고 여기에는 인문 논술만 따로 보는 학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대의 범위를 보면 인문 논술은 인문에 있어서의 어떤 국어 영역이 좋은 학생이구나. 그럼 자연은 어떨까요? 자연도 역시 보시면 수학의 역량,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미리 수학 실력을 조금 더 키워두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수원수2부터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미적분까지 끌어올리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술도 같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선발 인원 변화가 있었고요. 인문은 지문 분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수학은 수학의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원수2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등급을 올려서 2등급 이상을 맞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상위 대학으로 올라가면 어떨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교과, 종합, 논술을 했는데 뭔가요? 내신 해야 되고 수능 최저, 수능 공부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안 하면 대학 가기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정시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활용 지표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하고 100분이라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활용하는 대학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표준 점수인데요. 표준 점수,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평균 100점을 따진다면 표준 점수가 20점 정도 했고, 탐구는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 정도여서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가 뭘까요? 극간의 차가 넓어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아집니다. 100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얼마나 있는지의 수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뒤에 얼마나 있느냐의 부분이죠. 100분이 99면 100명 중에 내 뒤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98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를 활용하니까 물론 등급도 나옵니다. 원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에 원점수는 안 나오는데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확인하면 표준 점수 100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100분위 성적을 가지고 표준 점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변표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능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각 대학에서 다 따로따로 발표합니다. 공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학마다 적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변환 점수, 그리고 밑에 특이하게 이제 등급으로 가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러는데 원점수 높게 받으면 표준 점수도 높고요, 100분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높게 받는 거.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국어 수학을 영어는 그렇고 국어 수학은 뭐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가까이 받으면 높은 대학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 이제 33.3%, 40%, 25, 40, 10, 25 대학계에 가면 정시에 보면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서울대도 저기에 33.3이 아니고요, 100점, 수학은 120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100%로 환산했더니 국어는 33.3, 수학은 40%, 탐구는 26.7%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느 대학이 높고 낮고는 할 수 없죠. 저 옆에 설명돼 있죠.
반영 교과가 영역이 몇 개인가요? 3개죠. 비율로 따지면. 그걸 따지면 가중치가 어떻게 해요? 국어는 1이고요. 수학은 1점이죠. 그리고 서울대는 거기에 1.1을 곱해야 합니다. 그게 0.8.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4개죠. 4개로 나누니까 비율이 25%가 기본이겠죠. 그거보다 어떻게 국어는 25니까 1이 되고요. 수학은 40이죠. 그러다 보니까 1.6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따지면 어떻게 서울대보다 한양대는 뭐예요? 수학 성적이 훨씬 더 뭐한다? 더 많은 비율로 반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따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정시가실 때 따져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40%인데 40%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연계열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슈죠. 이거 수학에 있어서 부분의 미적이냐 과탐이냐 이거죠. 서울대 자연과 의학계열 빼고는 대학 필수 능력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폐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의 2-1 유형과 2-2 유형은 뭘까요?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고요. 과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영역 폐지하는데 수학과 탐구 영역에는 뭐 할까요? 가산점도 반영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뭐 할까요? 지금 사탐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사탐론 뒤에 가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주느냐, 100분위의 가산점 주느냐, 아니면 총점에 가산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반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이렇게 많이 주는 대학들이 있다. 이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할까요? 사탐과 과탐을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탐구, 과탐에다가 뭐 할까? 가산점을 많이 주고 있다. 3% 주는 경우 5%, 7%, 심지어는 10%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문과는 안 주나요? 사탐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사탐, 동국대, 시립대, 숙대 이래서 사탐에 있어서의 부분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과 학생들이 표점이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학 과목에 표점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로 넘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탐에도 뭐 가산점을 주는데 그래도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예,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수학의 표점 점수가 미적분하고 확통의 표점 점수가 뭐 하면 될까요? 크지 않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뭘까? 적겠죠. 물론 사탐을 선택하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는 막을 수는 없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표점 자체가 줄면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보시면 작년은 그 미적분하고 확통의 최고점 표점의 점수 차가 5점밖에 안 돼요. 근데 2024학년은 11점이거든요.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문과 침공이 훨씬 더 뭐할까? 컸죠. 근데 작년은 어떨까요? 가산점도 있는 것도 있지만 점수 계리가 뭐할까? 줄다 보니까 넘어가는 비율이 조금 뭐합니까? 그 전년보다 줄었다라는 거죠. 그거 결국은 이 정시에 대한 것들은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정신의 수능 성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대 보시면 종합 평가하죠. 예, 고대는 교과, 연대도 교과인데 저기 보시면 출결도 있습니다. 출결 반영하나요? 그러니까 감점을 할 수 있다라고 조그맣게 있어요. 시행계획 보시면 거기 보시면 출결에 대해서 감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대 출결에서 감점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출결에 대한 것들, 결석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시고 자연계열은 보시면 서울대나 이런 부분들 의학계열은 거의 유지하고 있고요. 언면 미적 과탐 필수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대학은 수학에도 이제 가산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확통을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 사회와 가산점 영향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신과 반영하는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하고 인문학에 있어서 등급을 했더니 자연계 학생이 상위 등급은 훨씬 더 많더라. 어디까지 내려오나요? 6등급까지 내려오나요? 그죠? 6등급, 7등급 가면 인문 학생이 훨씬 더 비율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자연 학생이 훨씬 더 성적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과에 있어서의 부분에 종합 전형을 봤더니 역시 문과든 이과든 상위의 등급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들을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2025학년도에까지의 성적입니다. 교과의 성적에 대한 부분들 70% 컷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할 건 없잖아요.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과 종합 이렇게 또 교과 종합 저 위에 보시면 1.75에서 2.5등급 구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지원단 선생님께서 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3점에서 6등급 사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지원을 이렇게 했고 합격자 성적은 요게 우선순위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6등급까지 나와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뭘까요? 학업의 역량이고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원할 때 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심지어 정시에 대한 것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수능 최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좀 쉬워졌다라고 했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잘 맞췄을까요? 라는 거죠. 경희대 보시면 되려 2024년하고 2025년 봤더니 쉬워졌는데 최저를 맞추기가 뭐니 더 줄더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디에도 덕성여대는 되려 높아지더라. 수능 최저가 얼마나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영향력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그냥 몇 과목 가지고 절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걸 다 하면서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뭐 할까?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제일 큰 건 뭘까요? 원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받아보셨죠? 학력평가. 제일 큰 거는 저기 전국 단위 100분위하고 등급을 보시는데 저쪽 거는 잘 안 보세요. 저쪽 걸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에 있어서의 부분에 어떤 100분위 그리고 인원수 그러니까 전국에서 내가 몇 등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걸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등급은 최저 있느냐 그리고 100분위를 저기 있는 100분위를 가지고 어디가 입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정시에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고 문항의 오류, 정답률이잖아요. ABC였는데 저기에서 내가 얼마나 맞췄느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표점입니다. 표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죠? 그 옆에 있는 96, 96은 변하지 않죠. 100분위는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100분위는 불변하다. 이 100분위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지에 대한 것들을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제 하나 더 맞춰야 되겠죠. 이거죠. 문제 하나 더 맞춰야 됩니다. 등급에 있어서의 부분. 그래서 하나 더 맞춘다라는 두세 문제 더 맞춰서 등급을 끌어올리면서 100분위를 상승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어떻게 대학 어디가에서 같은 점수대가 있는 부분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 저거 100분위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친절하게 나옵니다. 확통을 선택했는지 미적을 선택했는지 기하를 선택했는지까지도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저기 비슷하니까 정시에는 너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한 등급 올리는데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문제를 끌어올려야 되더라.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점점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수능 공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내신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된다. 지금의 어떤 수능 과목이 내년에 수능 과목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목표를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들 보시면
어떤 경우는 틀렸다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A등급, B등급 앞에 거 A, B, C로 나뉘어 있습니다. 80% 이상 맞추는 거 A, 뭐 60% B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 학생들이 다 맞추는데 나만 틀렸다. 왜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인 이론이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금 기초를 쌓아가는 것들이 수능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택 과목입니다. 이거 그죠? 올해 이만큼 많은 학생들이 저 밑에 2020년 재학생이 67%고요. 졸업생이 28% 줄긴 줄었습니다. 검정고 시에 대한 것들 합쳐도 작년보다 좀 줄어 있는 인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탐구 영역 보시면 그죠? 26만에서 32만입니다. 사탐 선택자가. 사탐단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왜 사탐단이 생겼습니까?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탐이 너무 어려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사탐은 뭐 할까요?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탐으로 넘어가자 이랬는데 문제는 미적분도 이제 줄었어요. 확통으로 이제 확통론도 생겼습니다. 예. 올해 제가 인원수가 우리 고3 학생들이 얼마 늘었다라고 했나요? 학령 인구. 한 4만 5천 명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작년 3월달하고 올해 3월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학 선택자가 확통이 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그거 얘기는 지금 고3 학생들이 확통 선택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수학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그 고민하는 거죠. 자신이 없어서 확통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위 대학을 가려면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하면 상위 대학을 가는 데는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작년 수능이에요. 왼쪽 편에 사탐에 있어서 최고 점수를 전부 다 평균했더니 69.89고요. 오른쪽은 과탐입니다. 70.13이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역전이 과탐의 평균치가 훨씬 높았는데요. 올해 6월 달에 보시면 75.56이고요. 72점이에요. 사탐론 효과가 나타나는지 표점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9월 달 딱 보시면 69.78인데 71.25로 다시 뭐 할까요? 과탐의 평균치가 늘어났어요. 이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 자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사탐을 선택해야 되냐, 과탐을 선택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없어요. 문제는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정말로 뭐 할까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들이 전부 다 사탐 가니까 나도 사탐 가야지. 그랬다가 점수 안 나오면요. 사탐의 1등급 컷은 50점 내지 48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추실 건가요? 넘어갔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만 뭐 할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제가 8월 달까지 선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반, 제가 맡았던 그 반에 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물리를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수능하고 물리를 선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냐? 사물을 하겠대요. 물리학과를 가고 싶으면 물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서울대를 가려면 안 한대요. 사문을 한대요. 이 자식아 사문해가지고 너 못 간다.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과보다는 서울대는 자유전공을 갈게요. 라고 이제 방향을 튼 거죠. 예. 2학년 때 가면 뭘까 전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너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자 했습니다. 근데 50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3월달에. 그래. 또 5월달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자. 그래서 5월달에 안 나오면 바꾸자. 그랬더니 만점 나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도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탐론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목에 있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과탐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탐 선택한다고 해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는 수시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도 정시도 생각해야죠. 표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면서 사탐은 왔다 갔다 하니까 과탐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과탐의 폭 자체는 적습니다. 근데 사탐의 폭은 너무나 널뛰기를 많이 한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산점입니다. 작년에 어디에 화원입니다. 화원이 100분이에 97점이었어요. 97점이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 3점을 줬습니다. 가산점 3점을 줬을 때 사탐의 69.89에 대한 부분들과 70.13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었죠. 정시 같은 경우에 가산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사탐으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과탐을 잘할 수 있는 친구면 과탐해도 된다. 특히 의예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과학을 무조건 해야 되죠. 과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인원수가 적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은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미적분 공부 무진장 많이 하는데 미적분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할 게 아니라 이과 학생들은 수원 수투를 더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문과 학생도 확통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 수투 점수를 더 많이 따는 게 중요합니다. 100점 만점에 문과에 있어서는 공통 과목이 74점이에요. 수원 수투가. 문학과 독서가는 76점입니다. 국어에서. 그러면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을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그 점수를 더 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중시하고요. 선택 과목들 잘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사탐이든 과탐이든 그렇게 따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6월달 이후에는 바꾸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6월달 이후에 바꾸는 친구들 봤습니다. 제가 맡았던 우리 반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폭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계교재, 기출문제 꼭 풀어보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네요. 준비하는 거하고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내신 등급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의학이나 자연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성적의 범위를 좀 참고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3년치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로를 할지 진학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도 하십니다. 뭐 대학을 높여서 갈 거냐 아니면 자기 전공을 찾아서 갈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때까지도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들. 그리고 재수는 없습니다. 진짜 재수하면 안 되죠. 재수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수능 바뀌었잖아요. 수능 바뀌면서 야 재수하면 안 돼 막 그랬는데 하더라고요. 하는 친구도 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능성은 뭐 하더라?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부는 진로에 맞게끔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상위대학은 이제는 학생부도 챙겨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수시가 6번이고 정시가 3번이니까 수시에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된다?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대신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대학 어디가 저 서울 센진학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저희가 앞쪽에 보셨던 센 나치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가입하시고 성적을 넣고 수시 때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고, 여기 보시면 저기 상담 신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 진학 상담 신청에 대한 것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벌써 아마 끝났을 거고, 내년에 수시에 혹은 정시 때 또 특별 진학 상담들 상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대학 어디 가도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